당신, 이제 그만 참아야지. 그 여자가 내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내 친구였던 그 여자가 내 남편과 함께 웃으며 내게 던진 말.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끝내기로. 1979년 초겨울, 수도권 인근 중소도시. 1979년 12월 7일. 남편 태원이가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역국을 끓이며 저는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3살배기 아들 수진이는 아빠 사진을 꼭 안고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돌아올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지로, 가끔 면회로 이어온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 앞에 군용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명희야, 나 왔다. 태원이의 목소리.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목소리에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태원이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가 태원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태원이는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아빠 기억하나? 응. 사진에서 봤어.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태원이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고, 수진이는 아빠 옆에 딱 붙어 앉아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움직이는 손을, 말하는 입술을. 뭔가 달라졌어.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원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제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오랜만이니까 어색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진이를 재운 뒤 저는 태원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태원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라는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야지. 태원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내 눈을 안 보는 거야? 다음 날 오후. 동네 입구. 태원이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온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저는 빨래를 널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2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태원이와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남자. 서진우. 태원이의 군 동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2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진호가 태원이의 어깨를 탁 치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친 게 많아. 태원아. 그래서 말인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리 잡은 거야? 하아. 눈치껏 움직이면 되는 거지.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 군대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뒤처지는 거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내랑 애 먹여 살리려면. 그 말에 태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놓친 게 많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빨리 가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왠지 그 자리로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안. 태원이는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옅게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 만났다니까. 많이 마셨어요? 아니, 조금. 태원이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산년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그날부터 제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는 것도.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된 건 태원이가 제대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1979년 12월 중순. 집 안. 태원이는 점점 더 집을 비웠습니다. 사업 알아보러 간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 그런 말들을 남기고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태원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오빠, 내일 2시에 다방에서 봐요. 꼭 와주세요. 선영. 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윤선영. 설마 그 선영이? 윤선영.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결혼 전까지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왜 선영이가 태원이한테 편지를 써? 오빠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진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누웠습니다. 태원이가 씻고 나와 옆에 누웠지만 저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방 앞.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오후 1시 반, 저는 수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밀라노 다방. 그곳은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방 건너편 구멍가게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내 착각이길. 2시 5분쯤 태원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새로 산 듯한 점퍼. 그는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머리를 쓸어 넘긴 뒤 다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져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가 넘어서 2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태원이와 선영. 둘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태원이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뭘.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오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선영은 태원이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원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2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멀찍이서 골목 안. 선영의 집 앞. 2 사람은 선영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 저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오빠, 들어오실래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혼자 사는데 뭐.
선영이 문을 열었고 태원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왜? 왜 저 여자야? 왜 내 친구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제야 태원이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영이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연락할게. 네, 기다릴게요.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태원이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 안. 태원이는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밥 먹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다니까. 무슨 친구요? 그냥 군대 동기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태원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선영 씨도 만났어요? 그 순간 태원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윤선영 씨, 내 친구. 오늘 만났죠? 아, 그래. 우연히 마주쳤어. 그게 왜? 우연히. 약속하고 만났으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시장 앞에서 저는 선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선영과 마주쳤을 때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명희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태원이 오빠 제대했다며? 축하해. 오빠라는 호칭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선영아, 너 우리 남편이랑 자주 만나? 선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응. 아, 가끔 마주치. 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아니야? 명희야. 무슨 오해하는 거 아니야? 선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나 봤어. 다방에서 나오는 거. 선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야. 오빠가 요즘 힘들어 하시더라. 제대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사업 좀 알아봐줘. 사업? 응. 나 요즘 부동산 쪽 일 좀 하거든. 오빠한테 소개해줄 데가 있어서. 거짓말하고 있어. 표정이 너무 태연해.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해? 그건 오빠가 말 안 하라고 했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괜히 기대만 주고 싶지 않다고. 선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나 내 친구잖아. 오빠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건데 왜 이래?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영아, 나 바보 아니야. 뭐, 앞으로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 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명희야, 지금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 경고가 아니야. 부탁이야. 선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명희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가 알던 나도, 내 남편도 다 변했어. 넌 그걸 몰라서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빨간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했다고? 그래, 변했겠지. 근데 나도 변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눈 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선영과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모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지갑 속에서 그 여자의 사진을 발견한 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배신이라는 것을.
1980년 1월. 집 안.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집엔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태원이는 점점 더 집을 비웠고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수진이만 모든 걸 모른 채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태원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물 좀. 태원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주고 그가 마시는 동안 재킷을 벗겨 걸어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 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사진 속엔 선영이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선영.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1979.11 1979년 11월. 태원이가 제대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대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이랬던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증거.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태원의 외출. 태원이는 다시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거야. 사업 관계로 만날 사람이 있어. 어떤 사업이요? 부동산 쪽이야. 재개발 구역 투자.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태원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군에서 받은 보상금 있잖아. 그거 좀 쓰려고. 그 돈은 우리 애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리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돈이 늘어나냐? 태원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원이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재개발 투자. 선영이랑 같이 하는 거겠지. 저는 수진이를 다시 시어머니께 맡기고 태원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부동산 중개소. 태원이는 시내 중심가의 한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청림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건너편 찻집에 앉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선영. 그녀는 당당하게 중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둘이 함께 하는 거였어. 1시간이 지나고 세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태원이, 선영, 그리고 중년 남자 한 명. 중년 남자는 서류 봉투를 태원이에게 건넸고 셋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 선생. 이번 건 확실합니다. 1년 안에 두 배는 불립니다. 믿어봅니다. 사장님. 윤양. 좋은 분 소개해줘서 고맙네. 호. 당연하죠. 저희 오빤데요. 선영이 태원이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빠. 저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말해? 그날 저녁. 선영의 집 근처. 저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중년 남자와 헤어진 뒤 태원이와 선영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저는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원이가 무언가 진지하게 말하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영이 태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원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이 선영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확실해. 이건 불륜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낡은 카메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창문 너머 손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증거. 나한텐 증거가 필요해. 식사 후 선영의 집으로. 식사를 마친 후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선영의 집 방향으로.
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선영이 집 앞에서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들어올래요? 서류 정리 좀 같이 해요. 그래도 되나?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뭘 그래요. 태원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몸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저를 뜨겁게 만들었으니까요. 1시간. 서류 정리에 1시간이 걸려 밤 10시가 넘어서 태원이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 조심히 가요. 내일 또 연락해요. 그래, 고마워. 선영아, 호, 우리 사이에 고맙긴요. 선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밤 10시. 선영이 집에서 나오는 태원이의 모습.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날 밤. 집 안. 태원이는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요? 사업 관계자들 만나고. 밤 11시까지요? 그래. 저녁도 같이 먹고. 왜? 태원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서랍 속 사진과 필름통을 확인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하든 이젠 다 기록할 거야.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의 소문, 동네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선영이 요즘 장사 잘 된대. 부동산 중개로 큰돈 벌었다던데. 차까지 샀다며. 외제차. 시장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선영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선영은 새로 산 외제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차. 어머, 명희야. 선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차 샀구나. 사업이 좀 잘 돼서. 좋겠다. 명희야, 너도 이제 그만 좀 참아야지.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내 남편,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 넌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어줘. 저는 선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충고야. 친구로서. 세상은 변했어. 넌 그걸 따라가지 못해. 선영은 차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내 남편은 이제 내 옆에 있는 게 더 편할 거야. 차 문이 닫히고 선영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편하다고? 좋아. 그럼 끝까지 가봐. 그리고 후회해.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메모, 날짜, 장소.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데는 긴 밤이 필요했습니다. 1980년 2월. 집 안. 태원이는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옷을 갈아입으러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 아빠가 나 싫어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그날 밤 태원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이혼할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태원이는 짐을 꾸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혼은 무슨?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잖아요. 뭐, 윤선영. 내가 다 알아요. 태원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희야.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사진도 있어요. 사진. 태원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손잡은 거
선영이네 집 들어가는 거 다 찍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원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 말투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어쩔 거냐고. 뻔뻔하게. 이혼해요. 안 돼. 왜요? 이미 마음은 떠났잖아요. 이혼하면 내 평판이 어떻게 되는데. 군 출신이 제대하자마자 이혼했다고 소문나면 사업에 지장 있어. 태원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평판, 사업, 그게 중요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태원이는 짐을 들고 문을 향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태원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야? 그냥 집 지키는 사람. 그게 다였어? 다음날 오전 시어머니와의 대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명희야, 앉아봐. 네. 어머니, 태원이가 요즘 집에 안 들어온다며. 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자는 말이야. 참고 살아야 해. 남자들은 원래 그래. 어머니,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내 시아버지도 바람 피웠지. 근데 내가 참았어. 그래서 이 집안이 유지된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그 속에 숨겨진 평생의 상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절대로. 어머니,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명희야, 그럼 넌 어떻게 살 건데? 이혼하면 애는? 그거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그게 내 애 위해서도 좋은 거야. 모른 척.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며칠 후 혼자 남은 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원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진이가 잠든 뒤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 어머니는 평생 참고 살다가 결국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명희야, 엄마처럼 살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지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는 서랍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태원이와 선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저는 공책을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2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기록한다. 그들이 한 모든 것을. 언젠가 이 기록이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날 오전 구직 신문 앞에서. 다음날 저는 신문 구일란을 펼쳤습니다. 여성 구인 식당 보조, 공장 야간 작업, 청소어. 대부분이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해. 그래야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저는 동네 제과점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급은 적었지만
수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일 배우겠습니다. 경험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과점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제과점에서 새벽 5시 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제과점은 추웠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설거지를 하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새로 온 분, 일 잘하네요. 사장님이 지나가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노동을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어느 날 오후, 선영과의 재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선영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선영은 화려한 옷을 입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명희야, 여기서 뭐해? 이 일하고 가는 길이야. 일. 무슨 일? 제과점에서. 선영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명희야, 너 일까지 하냐? 태원이 오빠가 돈 안 줘.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아이고, 불쌍해라. 남편은 밖에서 사업하느라 바쁜데. 넌 제과점에서 빵이나 굽고 있고. 선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야? 비웃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명희야, 넌 이미 졌어. 인정해. 뭐, 내 남편은 이제 나랑 있는 게 더 행복해. 너처럼 찌질하게 사는 거 못 봐주겠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지금은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끝까지 가봐. 뭐,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때 기억해. 내가 이 말 했다는 거. 선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정신 나갔니? 뭘 어떻게 한다고? 두고 봐.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웃어. 나중에 울게 해줄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만남, 돈의 흐름, 모든 것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라는 것을. 복수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4월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제과점 사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명희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쉬어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참 부지런하네. 남편분이 복 받으셨어. 복은 무슨.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한테 갔는걸.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수진이 반찬 몇 가지를 사려고. 그때 채소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난리래. 응. 어디? 북동구역. 거기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 진짜? 그럼 거기 사람들 대박 나겠네. 근데 말이야, 거기 땅 몰래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대. 브로커들이. 재개발. 북동구역.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그래? 윤선영이라고. 미용사 하던 애 있잖아. 그 애가 요즘 부동산 중개한대. 아, 그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애? 맞아. 근데 그 애가 군인 출신 남자랑 손잡고 땅 투기한대. 돈 엄청 벌었다던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북동구역 재개발. 선영과 태원이. 저는 급히 물건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 파.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 태원이와 선영의 만남 날짜, 장소, 시간, 그리고 오늘 들은 정보. 북동구역 재개발 투. 이게 약점이야.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야. 저는 다음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신문 열람실에서 최근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북동구역 재개발 계획 확정. 3년 내 착공 예정.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부당거래 적발 시 강력 처벌.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출신이 특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태원이는 군인 출신. 그리고 분명히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거야. 저는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만남. 며칠 뒤 제과점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박진우. 태원이의 군 동기였습니다. 진우 씨. 명희 씨.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여기서 일해요. 일을. 명희 씨가. 진우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습니다. 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요. 태원이는 뭐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집에 안 들어와서. 그렇군요. 진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진우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네. 저는 진우를 근처 다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방 안. 진우 씨. 태원이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진우는 커피잔을 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아세요? 많이요. 진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랑 사업하는 거 아세요? 네. 불법 아닌가요? 군 출신이 재개발 정보 이용하는 거. 진우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희 씨, 왜 그걸 물어보세요? 저는 진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들을 막고 싶어요. 뭐라고요? 아니, 막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 씨,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왜요? 제 아들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비겁하게 살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진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 씨, 사실 저도 태원이 때문에 괴로웠어요. 네. 군대 시절 태원이가 상관의 비리를 묵인한 대가로 특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평생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 후 신문사 보안 담당으로 들어갔어요.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진우 씨, 명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내 편이 생겼어. 며칠 후, 진우의 집. 진우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씨, 이거 보세요. 진우는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원이와 선영이 거래한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이에요. 어떻게? 제가 신문사에서 일하다 보니 인맥이 좀 있어요. 부동산 등기소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땅은 재개발 확정 발표 일주일 전에 매입됐어요. 일주일 전. 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시점이에요. 내부 정보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거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진우 씨,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명희 씨, 이건 언론에 제보하면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군 출신 특혜 투기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럼.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그들이 증거를 없앨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그들이 더 깊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은 증거를 더 모으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해야 해. 나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어. 그날 밤 저는 공책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복수 계획.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타이밍 포착. 3단계 언론 제보. 4단계 그들의 몰락을 지켜본다. 당신들이 믿었던 내 뒤엔 내가 있었어.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약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냥감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1980년 7월 야간학교. 진우와의 만남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저는 야간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제과제빵 기술자 과정. 낮에는 제과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공부까지 하시다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늦었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래,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수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도 나는 해낼 거야. 석 달 후 자격증 취득. 1980년 10월 저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손에 들린 자격증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자격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명희 씨, 축하해요. 제과점 사장님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명희 씨도 독립할 수 있겠어요. 독립이요? 카페든 빵집이든 직접 차릴 수 있잖아요. 독립, 내 가게.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습니다. 목표 1년, 내 작은 카페 창업. 자립, 같은 시기 태원과 선영의 행복. 한편 태원과 선영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선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이거 보세요. 진우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북동구역 재개발 조합 출범. 조합장에 이병우 씨 선이. 이병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태원이와 선영을 연결해준 브로커예요. 군 인맥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죠.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병우 조합장. 투명한 재개발로 주민이익 보장하겠다. 약속. 투명. 겉만 번지르르하게. 명희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칠 거예요. 지금은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날 오후 은행 앞에서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과점 월급과 야간학교, 강사님이 소개해준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4시간씩만 자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통장에 50만 원이 모인 걸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아직 부족하지만 시작은 충분해. 은행을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외제차. 선영의 차였습니다. 선영은 차에서 내려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뭐 하러 왔을까? 30분쯤 지나 선영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부스 앞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응. 오빠. 돈 다 빼놨어. 5천만 원. 네. 그걸 어디다 쓸 건데? 다음 구역 투자하려고. 이번엔 더 크게 벌 수 있어. 조합장님이 정보 주셨어? 당연하지. 우리한테 먼저 기회 주신다고. 5천만 원. 다음 구역. 저는 급히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정보 있어요. 진우의 사무실. 저는 진우에게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5천만 원을 다음 구역에 투자한다고요? 네. 조합장이 정보를 먼저 준다고 했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희 씨. 이건 명백한 내부자 거래예요. 그럼 이제 때가 됐어요. 언론에 제보할 시점이에요. 지금요? 네. 그들이 더 큰 투자를 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지금 해도 될까? 아직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늦어. 진우 씨. 그런데 제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신문에 기사가 나갈 거예요. 그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죠. 태원이는 군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을 거예요. 그리고 선영과 조합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진우 씨, 제보해요. 확실해요? 네. 이젠 물러설 수 없어요. 며칠 후 신문사 기자 만나. 진우는 신문사 탐사보도팀 기자와 연결해 줬습니다. 명희 씨, 이분이 김 기자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희 씨, 진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메모, 토지 거래 기록, 통화 내용 정리. 기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6개월 동안 모았어요. 명희 씨, 이거 기사화하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각오하셨어요? 네. 남편분도 곤란해질 텐데요. 저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남편이 아니에요.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기사 나갈 겁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수진이를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던 이 반지. 이제는 그저 차가운 쇠붙이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좋은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저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틀 후 폭풍 전야. 이틀 후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 배신, 탐욕.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이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면 사회면 톱기사를 봤습니다. 군 출신 특혜 의혹 재개발 투기 적발. 내부 정보 이용한 불법 거래 정황. 전직 군인 강모 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윤모 씨. 재개발 조합장과 공모의혹. 기사 옆에는 그릿하게 처리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다방에서 나오는 태원이와 선영의 모습. 시작됐어. 오전 8시. 동네 시장. 제과점으로 출근하는 길. 시장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야, 신문 봤어. 강태원이 그 사람 아니야? 맞아. 명인의 남편. 윤선영이도 나왔더라. 둘이 바람났다며? 아이고, 명이 그 여자 불쌍하게 됐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동정, 호기심, 수군거림.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야. 나는 싸운 거야. 오전 10시. 선영의 집 앞. 제과점 일을 마치고 저는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선영 씨,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강태원 씨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합장과 공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문이 열리고 선영이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노란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손. 저는 아무것도.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희야?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였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넌 왜 이런 짓을? 내가 말했잖아. 선영아, 두고 보자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야. 명희야, 제발 기사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응. 선영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늦었어. 명희야, 넌 내게 말했잖아. 이제 그만 참아야지라고. 그래서 참지 않기로 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선영아. 오후 2시. 경찰서 앞. 태원이가 경찰서로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 태원이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태원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우리 부부잖아. 이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힘들어. 나는 이미 힘들었어요. 당신이 선영이랑 바람 피우는 동안 나는 매일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몰랐죠? 태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참고 살라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명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 감옥 가라는 거야? 그건 법이 정할 일이에요. 명희야. 태원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혼 서류. 다음 주에 보낼게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태원이가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야.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일주일 후. 카페 오픈 준비. 기사가 나간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원이와 선영, 그리고 조합장 이병호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불법 투기, 내부자 거래, 공직자 뇌물수수 혐의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진무가 소개해준 작은 상가. 저는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희 씨, 간판 어때요? 명희의 아침, 좋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카페 오픈 당일 1980년 12월 1일 카페 오픈 날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30분 전 저는 누군가를 초대했습니다. 선영과 태원. 출소 전 보석으로 풀려난 두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왜 우릴 불렀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카페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정갈한 테이블, 갓 구운 빵 냄새.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내가 이렇게 일어섰다는 걸. 선영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아, 너 내게 말했잖아. 내 남편은 이제 내 옆에 있는 게 더 편할 거라고. 명희야, 이제 어때? 여전히 편해?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원 씨, 당신도 내게 말했죠. 그냥 참고 살라.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들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저는 카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가 보세요. 이제 당신들의 인생이 바뀔 차례예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도 없었어. 우린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어.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카페 오픈. 첫 손님. 오후 3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진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명희 씨. 고마워요. 진우 씨.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명희 씨가 해낸 거예요. 명희 씨의 용기가. 그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명희 씨,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커피 맛있어요. 따뜻한 말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녁이 되고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야? 응. 그래. 우와, 엄마 대단해. 수진이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카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살아남았어.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복수를 완성한 사람은 평온할까요?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1년 3월 법정. 선영과 태원의 선고. 공판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원. 내부자 거래 및 부정 투기 혐의로 징역 3년. 피고인 윤선영. 공동 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이병호.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영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원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판결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거지? 며칠 후 카페 안.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수입도 안정되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카페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가 더 대단해. 엄마는 혼자서 가게도 하잖아. 수진이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한 걸까? 어느 날 저녁
진우의 방문. 진우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명희 씨,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진우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우 씨, 복수를 끝낸 사람은 행복할까요? 왜 그런 질문을요? 저는 제가 원하던 걸 다 잃었어요. 그들을 무너뜨렸고 제 가게도 차렸어요. 근데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뭔가 공허한 거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 시절 제가 묵인했던 비리를 폭로했을 때 정의를 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왜 그런 걸까요? 복수는 끝이 아니니까요. 복수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이후예요. 그 이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며칠 후 교도소 면회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기 후 먼저 선영을 면회 신청했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선영. 한때 빨간 구두를 신고 화려하게 웃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왔구나.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응, 왜 왔어? 나 망한 거 확인하러?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왜 그랬어?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선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했어. 뭐? 너한테 질투했어. 명희야. 나한테. 응, 넌 평범하게 살았잖아. 사랑받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는 그런 거 없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고, 미모로 뭐든 해결해야 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게 싫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알아. 이미 늦었다는 거. 근데 명희야. 나도 후회해. 매일 후회해. 선영이 울었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던 그 여자가 유리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아. 응.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뭐?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제 우린 남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원의 면회. 다음으로 태원을 만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태원이 앉았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명희야, 올 줄 몰랐어. 나도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혼 서류 받았어. 서명했어요? 응, 했어. 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야,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는 내가 당연히 참아줄 줄 알았어. 바보같이.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명희야, 수진이는 잘 지내? 잘 지내요. 아빠 없어도. 그 말에 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희야, 나 나중에 나가면 수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렇겠지. 태원 씨. 응. 당신한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뭔데?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며 사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명희야,
잠깐만. 뭐예요? 너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1988년 여름 카페 앞. 7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날 카페 창문을 닦으며 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서울올림픽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문득 손목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반지를 녹여 만든 팔찌. 한때는 속박이었던 그 반지가 이제는 제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때 수진이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아들 최고다.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그래. 엄마가 쏜다. 수진이와 함께 웃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으며 밤 10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명희 씨, 아직도 이래요? 막 끝났어요. 진우 씨는 왜 이 시간에?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요. 저는 커피를 내려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명희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로. 표정이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글쎄요. 용서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 며칠 후 편지 한 통. 카페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발신인은 선영이었습니다. 명희야, 잘 지내니? 나는 6개월 뒤 출소해. 이제 곧 자유야. 근데 이상하게 무섭더라.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처럼 강하게 살 수 있을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날 망하게 해줘서. 그 덕분에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어. 선영.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고민했지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로 남이야. 선영아. 그날 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믿었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무너졌던 과거의 저에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저에게. 둘 다겠지.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마 평생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올림픽 불꽃이 보였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불꽃. 그 빛이 카페 창문에 반사되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뒤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다면, 당신이 당신을 믿는다면. 저는 이명희. 평생을 남편 뒤에서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